우리 사회 핵심 정치 현안들을 꿰뚫어보는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인데요. 그동안 애국보수, 아스팔트 보수 이렇게 상징이 되셨지만 예전에는 안티조선 운동도 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논객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희 스튜디오 어떻습니까? 너무 지금 화면이 좋아서 네, 야, 우리 미디어치도 어떻게 이런 화면 만들 수 없을까 지금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어요. 미디어워치에도 네. 이렇게 훌륭한 화면을. 네, 화면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사실은 90년대 90년대 안철선 운동 한창 할 때, 전성기 때 그렇죠. 뵀으니까. 그때 만났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인연인데 그때 강준만 선생님하고도 같이 활동하시고 같이 활동했었죠. 예, 안철선 운동을. 안티조선 운동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보수우파의 길로 들어선 거죠? 일단은 정치적으로는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분당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열린당으로 갈라서면서 네. 사실상 열린우리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이면서 제 기준보다 훨씬 좌로 갔었고 좀 민주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때 이제 김경재 씨나 조순영 씨에서 네. 이른바 좀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노선 차이가 있었고 안철선 문제는 제가 이제 노 정권 이후에 안티조선을 안티포탈로 넓혀야 된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반대만 가지고 안 되고 이 포탈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포탈 싸움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전혀 안 받아줬어요. 안티조선 등등 뭐 민원연 언론노조 등등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포탈을 비판하는 칼럼을 조선일보에 기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안티조선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티조선이 네. 안티포탈을 하고 있어요. 안티조선의 안티포탈. 네, 아니, 변 대표님이. 아니 그러니까 음. 제가 간만에 정말 한 오래간만에 진보지정 들어와 보니까 아니 그렇게 반대했던 포탈 비판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가 포탈하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뭐 그게 내 말이 맞지 않았냐. 진작 포탈 잡았으면은 네. 언론 환경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좀 합의가 돼가지고 포탈을 잡아야죠. 미디어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보수우파 운동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환을 하고 그랬다가 다시 또 오랜만에 진보로 오셨어요. 진보로 확실히 온 겁니까? 온 건 아닌데 네. 이제 연합이 되다 보니까 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죠. 진보와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지금 보수는 제가 볼 때 뭐 다 변절 타락해서 터전이 없어졌고 진보 쪽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결국 이제 내 터전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터전을 새로 만들어야겠다. 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새로운 터전? 보수인데 보수인데. 저는 보수라 생각하는데 네. 뭐 보수의 이른바 주류 기득권 세력이 저랑 너무 안 맞으니까 그걸 꼭 이름을 꼭 보수라고 고집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노선이 좀 네.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보수 진영이 변절 타락했다 하셨어요. 네. 어느 보수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태극기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국힘당의 그 제도권 보수 플러스 네. 장외의 태극기 보수까지 다 위아래가 한꺼번에 다 썩어버렸어요. 그렇게 진단하는 이유는요? 저도 참 많은 놀라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뭐 제도권 보수 썩었다는 거는 우리가 장외에서 운동할 때 늘 해왔던 얘기고 저 국민의힘 늘 기회주의적이고 뭐 웰빙이고 이건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장외 운동 세력이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네.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오히려 이른바 좀 거짓 선동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에서 썩으면 바깥이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네. 둘 다 한꺼번에 다 그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서 다 끝장이 나버렸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지금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를 종합해 보면 이제 전국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사불란해요.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 명씩 순차적으로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이런 그림을 만드냐. 이게 모종의 뭐 기획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좀 다르게 봐요. 네. 이게 이 국민의힘은 각자 이 생존 문제가 걸리면요 정말 빠르게 잘 움직여요. 밥그릇 문제 걸리면 밥그릇. 걸리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는 예상치 않게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서 28%까지 네,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느슨하게 움직이는데 항상 여기는 PK 부울경이 많이 움직입니다. 여기는 조금만 지지율 떨어지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항상 PK가 주도를 하는데 네. 지금 PK 지지율이 31% 2%밖에 안 나와요. 이러면 다음 총선 때 이게 장담이 안 되니까 PK 발에서 야 이대로 가면 다 전멸당한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좀 움직였다고 봐요. 아.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장제원이 이걸 조직화시킨 거죠. 장제원 의원이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거고 지금 장제원, 김기현, 조경태가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이 네, 이 사람들 네. 전부 다 부울경 출신이어서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벌써 2024년 총선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1년 6개월이면요 아직 네.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당장 이제 부산 바닥 돌아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이거 윤석열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해가지고 화들짝 놀란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부울경 쪽에서. 동네 민심을 좀 대충 둘러보니까 지금 28%까지 지지율이 추락을 하고 그런데도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니까 이게 당에서부터 뭔가 비대위를 세워야겠다 이런 입장을 세운 것 같다. 그 핵심에 이제 장제원, 김기현, 조경태 세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 세 분이 그러면은 셋 다 윤핵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셋 다 윤핵관 아니기 때문에 네. 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기의 이관계로 연납돼 있는 거지 이 대통령실에서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간다기보다는 네. 윤핵관이고 뭐고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수준이에요. 이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불리해지는 총선 때 그렇게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벌써? 아니 지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83일인가요? 4일인가요? 예. 이제 아직 100일이 안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아기로 치면은 태어난 지 지금 100일도 안 된 아기 대통령인데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손절각이 된 겁니까? 지금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70%대 찍고 있어야 될 정상인데 그렇죠. 28% 찍었으니 지금 뭐 80일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1년 6개월 뒤에 총선만 봤을 때 네. 전멸당한다는 위기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은 그거 하나는 정말 레이더가 발달돼 있어요. 이 선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그때는 뭐 무슨 뭐 정권을 성공시키고 이런 개념이 없고 네. 뭐 이제는 이제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정권 만드는 것보다 자기 배치다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주관 권력이 약화되면서 다들 이제 거기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일사불란하게 쫙 사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아마 부울경 쪽이 지금 급할 거예요. 수도권과 부울경이 먼저 움직여서 그럼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대통령도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 몇 가지 좀 생각을 했었겠죠. 네. 예,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이게 아니었어도 이렇게 갔을 거라고 봐요. 대통령이 비대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도 비대위로 가려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 살기 대통령실에서 위해서. 예. 제가 좀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당에 간섭 안 한다는 걸 일관적으로 얘기해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네. 자기들이 지시했다고 답을 했어요. 음. 그 뜻은 뭐냐면은 자기들 뜻하고 다르게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있다가는 여당하고 대통령이라고 이제 막 따로 가네 이런 위기감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실이 우리들이 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지금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의힘의 지금 사태가 잘 정리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휴가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 메시지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그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되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 비대위원장을 새로 뽑게 되면 말이죠. 대표가 둘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 가운데 또 새 당대표의 다름 아닌 이제 비대위원장이 쓴다. 이게 가능합니까? 한정당의 두 대표 시대? 일단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제명당한 게 아니라 그렇죠. 6개월간의 한시적으로 당원권만 정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징계가 없으면 이준석 당대표는 6개월 뒤에 복귀가 이제 예정된 그렇죠. 법적으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건 되죠. 이 비대위원장이 6개월 이준석 대표의 6개월 한시적으로만 하겠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은 네. 전당대 열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 3, 4개월 뒤에. 네.
그럼 이준석 씨가 갖고 있는 법적 권리,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당연히 이준석 씨는 아마 가처분 신청이나 이제 법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해결한다 하면 두 가지인데 네. 윤리가 추가 징계해버리는 거, 또 징계를 또 한다고요? 징계해버리는 거, 뭐 그리고 아니면 이제 뭘로 경찰, 징계를 합니까? 추가 징계를 하려면 최소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야 그러니까 될 텐데. 경찰 조사가 이제 아직 진행이 안 됐으니까 네. 경찰 조사에서 이제 성상남 문제하고 증거인멸을 조사하면은 네. 그걸로 받고 추가 징계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경찰이 좀 더 몇 차례 더 불러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결론을 낸다. 그러면 뭐 오늘 내에서야 뭐 오늘 부르고 내일 부르고 모레 부르고 이렇게 조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친다 하더라도 3주 이상의 텀이 있을 텐데 그 사이에 경찰에서 조사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여기 그 당에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수순을 밟고 이준석 대표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뭐 이러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성상납이 한 10년 전 일이고 그렇죠. 또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이게 자체가 이제 수사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수사 들어가면 기소까지 가는데 1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정권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리 경찰이 빨리 움직여도 요즘에 또 이제 경찰도 지금 뭐 정권하고 좀 뭐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해서 네. 결론이 안 났을 때 그럼 이제 윤리위가 요 수사 과정만 보고 또 징계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응으로 가겠죠. 네. 뭐 가처분 효력 정지 등 막 갔을 때 이게 뒤엉킬 위험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네. 이제 이주와 생각하면은 그냥 그때 제명을 해버리면 초장에 예, 이걸 6개월 한정해 놓으니까 여기서 지금 스텝이 안 맞는 거죠. 초장에 그냥 차라리 그냥 제명을 탈당을 하든지 예, 제명을 탈당을 하든지 시켜버렸어야죠. 아니면 최소한 1년 당원권 정지 1년 네. 뭐 이렇게 하든지 애매하게 6개월을 해가지고 더 상황이 꼬였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지 뭐 외부 변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준석 대표 대표 임기가 내년 6월까지면 총선 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럼 놔둬도 공천권 그냥 행사를 안 한다면 네, 어차피 공천권 예. 행사를 못.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니 거기에 좀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이 좀 이렇게 가면 혹시 내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근데 이게 내년은 6월이면요 총선까지 네. 한 8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럼 공천위원장하고 신임 당대표가 또 뒤바꾸면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이 선동 능력이 좀 있잖아요. 스피커 이거. 막 다니면서 혁신공천이다 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녔을 때 그 불안감을 못 참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냥 놔뒀다가 다시 엎으면 되는데 그 불안감 플러스 또 이제 당권을 잡고 자기들이 또 이제 뭐 윤핵관 몇 명이 내가 한번 휘둘러 보겠다 이런 탐욕 때문에 일을 그르친 거죠. 이거는 그냥 놔뒀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 조사가 자연스럽게 돼가지고 경찰에서 기소했으면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 질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는 안 보여요. 이제는 정미경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던데 그동안은 진짜 믿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2030 젊은 세대들 말이죠. 소위 이제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그 유권자들 그리고 당원들이 대거 이준석 대표 따라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는데 네. 그 2030이 지금 모이더라고요. 이 정도 모이고 있는 거예요, 새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 과시 혹은 새 분리기를 가고 있으니까. 네, 계속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네. 이제 폭탄이 터질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어떤 폭탄이 터질 위험성이 있을까요? 한번 내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깃발 들고 네. 야, 당사다 모이자 그러면 몇천 명 모일 것 같거든요. 당사 앞에. 예, 당사 앞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새 과시라면은.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집회를 할 거다 이준석 아니 대표가. 그 정도의 지금 그 파워를 파워는 갈 수 있어요. 있어. 그 정도 충분히. 그 정도의 그리고 파워는 갖고 있다. 대외적인 명분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네. 경찰이 이거를 사건을 수사해서 성상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은 네.
아직까지 윤석 대표가 명분을 쥐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겠죠. 지금 이 문제는. 근데 그러다 또 사고 터지지 않을까 그래요. 걔네 또 경찰 무리하게 경찰을 압박하다가 거기서 사고 터지고 뭐 경찰서 지금 경찰하고도 뭐 관계 안 좋은데 뭐 경찰 내에서 폭로 나올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을 너무 실제로 이번에 그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그 뭡니까 팀한테 실제로 전체 공개 회의에서 왜 이거 이준석 사건 빨리빨리 처리 안 하냐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수사 결과에 이제 신뢰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건데 뭐 이준석 대표는 이제 경찰 수사 받으러 갔다가 이거 그냥 짜맞추기라고 던져버릴 수도 있어요. 수사 한번 받다가 이건 다 기획된 거라고 던질 수도 있고 참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어찌 보면은 좀 국민의힘 내부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두 번의 선거를 이겨놓고 스스로 자중질환 상황에 빠졌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닌 당권 투쟁이다. 이것이 국민들 보기에 과연 납득할 만한, 특히 보수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방송 계속 하시니까 보수 유튜버 세계에서는 지금 보수의 민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주로 좀 어떤 의견들을 아니 근데 이게 제시하시나요? 이 보수 태극기 세력이 이제 보수 유튜버를 다 장악을 했는데 다 태극기 세력이에요. 이준석을 잘라야 된다고 선동한 게 보수 쪽입니다. 태극기 세력이 시종일관 이준석 자르면은 지지율 10% 올라간다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 가로세로 연구소 시청자들 아니에요? 전체 다요, 전체 다. 보수 다야. 보수 다 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한 한 유튜브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랬어요. 태극기 세력이 다 그랬는데 원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계로서 탄핵을 같이 주도했다 해서 태극기 세력은 원래 탄핵을 반대했으니까 그런 명분이 있고. 근데 사실은 웃기는 얘기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진짜 주범인데 그 윤석열 만세 부르면서 이준석은 탄핵 주범이라는 게 웃기는 얘기고 그걸 명분 내세우지만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원래부터 이 장애 보수의 이 거짓 선동, 예를 들면 부정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거든요. 장애 보수를. 거기에서 이 당 대표 되고 나서도 뭐 일체 여기다 이제 장애 보수 관심 안 두고 그래서 밥그릇에 대한 이 앙심이 있어요. 보수 쪽은. 그래서 이거와 이 태극기 보수력과 윤핵 관의 이해가 맞아서 이 둘이 손잡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준석을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지만 이게 해결할 수 있다. 막 계속 그렇게 선동을 해서 멈추질 않아요 지금. 참 그 보수 내부의 분열도 상당히 심각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분열이 없죠. 분열이 없어요? 장애 보수는 똘똘 뭉쳐서 이준석 주기자로 단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단합이. 거기는 전혀 그러면 분열이 없어요. 이준석을 죽이고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겁니까? 그러죠. 그런 노선이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 조금 몇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 KSY 두 여론조사 기관 모두 한 28%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계속 60%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보이스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휴가 중에 휴가가 휴가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서울에서 만나면서 전국 구상을 한다. 이런 버전이 하나 있고 아니다. 대통령실 이제 강인선 대변인으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제 잠도 푹 자고 선거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푹 쉬면서 그리고 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그냥 다른 특별한 일정 없이 쉰다. 그냥 쉰다. 이 두 가지 버전이 나왔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이제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까 한 사흘 정도 남았네요. 아니 근데 그 솔직히 평소에는 일을 합니까? 네? 내가 궁금한 게 자, 업무 보고 문제 가지고 뭐 우리 장 기자님도 취재 많이 했지만은 아니 대통령이 장관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 시간을 정해놨다가 캔슬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란 직업이 국무위원과 함께 회의도 하고 수시로 만나고 전화 보고해서 업무 보고는 이건 상시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뭘 날짜를 잡고 솔직히 해서 이건 일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그럼 장관하고 하루에 뭐 10명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일인데 그걸 따로 잡고 있다는 얘기는 솔직히 저 일을 안 하고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장관 한 2명 만나서 시간을 잡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그냥
출근은 똑바로 하시나, 네. 퇴근은 정확히 지키는지 네. 그렇게 놀다고 아니, 그래도 다 뭐 도스태핑을 하는 걸 보면 아, 이제 뭐 안 하잖아요. 좀 이제. 지각은 예. 하지만 이제 안 그러니까 하지 요새는 안 않습니까? 예, 안 하지 하지만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도스팅 안 하는데 그러면 저분이 집에 있는지 뭐 하는지 다들 그렇게 의심을 하니까. 지금은 집에 있죠. 예, 서초동에. 그래서 예. 이분이 이제 휴가를 갈 때 대통령은 주로 이제 청남대나 네. 저기 저도에 가는데 그렇죠. 왜 서울에 있냐? 그러니까 뭐 댓글들이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강남에 술자리 다 잡았구나. 술 약속 때문에 못 가는구나. 저기 지방에. 네. 예, 다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불신을 하니까. 지금 아까 그래서 휴가를 뭐 어떻게 지내겠냐고 뭐 다들 뭐 술 먹고 쓰러져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100일도 안 된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국민들이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도 있고 뭐 경제 위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의 엇박자, 혼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국정 비전과 철학이 없는 가운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이 문제가 제일 큰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자 폭로 문제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겉으로는 당무에 개입 안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징계했을 때 너무 안타깝다 그랬는데 네. 문자 내용만 보면은 뒤에서 이준석 대표 험담을 하고 와, 잘 잘랐다 이렇게 가니까 네. 겉과 속의 다른 모습이 너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거 정말 이 치명적인 타격이에요. 네. 이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겉과 속이 일정 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 직업인데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완전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이제 저분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비상대책이 꾸리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태핑 나왔을 때 만약에 네. 나는 관여 안 한다 그랬을 때 누가 믿겠냐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좀 사과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사과? 그러니까 어떤 사과가 문제인데? 아니, 내가 말은 일단 본인이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네. 않습니다라고 도어스태핑 때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무에 엄청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확인이 뭐 된 저는 거예요. 뭐 증거가 나온 거짓말해서 거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거짓말 했으니까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해야죠.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던 거 아닌가.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그냥 눈치고 넘어가거나 뭐 이런 거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사과도 또 개사과 뭐 예를 이런 들면 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광우병 때 사과를 한 3번이나 했었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아마 사과를 한 그럼요. 2번 예. 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위기인데 네. 근데 그게 이제 위기가 외부 변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닦고 이제 만든 위기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대통령실에 무슨 뭐 연설 담당이라 하더라도 네. 사과문을 쓸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그런 진심이 없으니까. 아니 사과문을 국민 여러분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제가 뭐 일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과문을 쓸 방법이 연설문 없어요. 기조를 못 잡을 네, 거다. 답답하다. 근데 이제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휴가를 다녀오면 뭔가 쇄신안을 내놔야 된다. 대통령실도 개혁하고 내각도 개혁하고 뭐 이러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그래 이제 얼마 시작하지도 않은 정부니까 좀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벌써부터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쇄신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당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쨌든 네. 겉모습은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당이 초래한 위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대통령실과 연결돼가지고 이 당 대표를 내보내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절대적인 책임인데 그러면은 최소한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은 교체를 해야죠. 근데 오늘 김대기 실장이 사의 표명했는데 반려했다 그러고 네. 이진복 정무수석은 뭐 아무 말도 없고 아니 제 뭐 사실 기억에 아니라 그랬죠. 네, 비서실장 사이. 박근혜 정권 때도요 허태열 비서실장이 굉장히 빨리 사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 인사 문제가 네, 엎쳐서 맞아요. 예.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내가 뉴욕 비서실장이 오래 못 갔거든요. 네. 그러면 비서실장 정도는 그 김대기 실장이 결단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상 직무대행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도 좀 이상해요. 원내대표는 하면서 또 직무대표는 유지하고 직무대행은 원래 원내대표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내려놓을 거면 원내대표도 내려놔야 되는데 또 원내대표는 또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여하튼 이 정도 그만두면 직무대행을 내려놓으면 대통령실에서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쇄신이 좀 나와야 해야죠. 된다.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 사임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좀 정치의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협치와 화해와 이런 정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지금 3명의 이름이 오르내려요. 누굽니까? 이 정진석, 정진석. 이제 윤핵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김한길, 네. 이제 이 창당 제조기라고 불리는 그리고 이제 조경태, 아까 말한 부울경의 네. 핵심인데 오늘 조경태 의원이 대놓고 장관 2명 날리라 그랬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교육부총리. 네. 그 만약에 지금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 되면은 이 대통령실이랑 굉장히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은 부산에서 이 선거를 민주당 때부터 부산 선거를 그렇죠. 해가지고 5선했기 때문에 네. 좋게 얘기하면은 민심을 잘 듣는 사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선거 자기 당선 위해서 아무나 하는 사람인데 가만둘 리가 없죠 이분이 되면. 당장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사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 걸자 했을 때도 조경태 의원이 반대. 지지율 바닥인데 무슨 사진이냐 이거 막은 사람이니까 아마 조경태 의원이 되면은 윤석열 정권과 거리를 두면서 총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각을 세울 거다.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저 김한길이나 정진석을 원할 텐데 네. 저는 장제원 의원이 과연 그걸 받겠냐. 네. 본인도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조경태 그래서 의원. 조경태 의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 당은 이제 윤석열 정권과 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을 세우면서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그런 여당이 되겠네요. 만약에 조경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근데 그걸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당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당이 없는 대통령실. 네, 그럴 수 이게 있죠. 외로운 국정 운영이 되겠는데요. 근데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민통합위원장을 새로 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당의 비대위원장? 이거 조금 그림상 어렵지 않을까요? 국민통합위원장 건 내놓으면 되는 건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냥 아니, 내놓으면 되는 국민통합을 거고. 위해서. 그거 내놓고 이제 뭐 김한길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기 개편한다는 얘기니까 네. 이제 뭐 여의도가 발칵 뒤집힐 일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의가 될까? 그럼 만약에 김한길 정도를 분해서 정기 개편한다면은 뭐 개헌이나 막 내각제 이런 카드를 막 던져서 네. 그냥 평지편파하는 수준의 평지풍파. 평지fun파 정도 할 네. 정도의 수준의 이제 일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너무 그림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랜드 플랜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 일정 정도 돼줘야 되는데 네. 너무 낮아서 그렇게 하기에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게요. 정진석 부의장은 어떻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본인은 자꾸. 아니 본인도 공주에서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윤핵관이라고 자꾸 이 당 비대위원장 드러나는 게 자기 선거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제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윤핵관 모임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나오는 게 좋습니까? 기자들한테 그걸 물어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과 친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가까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다음 총선에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거를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계산하기도 뭐 의미 없는 수준으로 아마 다들 이제 어떻게 살아도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없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지금 뭐 거의 어떻게 그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의 자중질환 사태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우리가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자면 이제 보수 유권자들 또 보수층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30대의 젊은 보수 정치인을 당대표로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실험이고 도전이었다. 근데 당대표를 시켜놓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평가는 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 과정에서 네. 조중동이 너무 깊이 개입을 했다고 봐요. 정상적이었으면은 당선이 어려웠는데 네. 특히 조선일보 일면에 그냥 이준석 사진을 대문짝을 걸고 네. 20, 30대 신드롬
없었거든요, 신드롬이. 그래요?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언론이 이렇게 네. 이 전면에 간 걸 하면서. 조선일보가 신드롬을 오히려 만들었다.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경쟁자가 나경원 의원이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윤석 대표 문제점을 짚었어요, 잘못된 거를. 네. 그럼 조중동이 사설로 그냥 나경원을 협박을 하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 비판. 네. 완전 협박이에요, 협박. 이건 사설이. 이거는 우리 그 변희재 대표 개인 의견임을 저희 방송사와 상관없음을 다시 한번 개인 말씀드립니다. 그 신문사 사설에서 네. 둘이 경쟁하고 있는데 한 네. 사람에게 너 이준석 건드리면 죽어, 이게 사설로 나왔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국민의힘 당원들은요, 이제 권력 해바라기 기질이 강한데 조중동이 확 미니까 글로 따라갔을 뿐이지 사실은 억지로 만들어진 당 대표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이 청년 신드롬으로 당 대표에 된 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조중동의 힘이에요. 그 사실은 그러니까 밑바닥 민심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사실 실제 당 대표가 돼서 운영했을 때 이 근데 불만이 많이 나온 이준석 거죠. 대표가 젊은 그 청년 지지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당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글들도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현존하는 힘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대 남자들한테는 영향이 있었죠. 20대 남성들. 네네네.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40, 50대, 60대한테는 또 비토가 당했기 때문에 네. 예, 좀 이제 호불호가 너무 엇갈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맞긴 한데 이를테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앞서 이제 저희가 쭉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또 나가요. 만약에 쫓겨나요. 그리고 사실상 제명이 되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앞서 이제 말씀 주신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도로 새누리당, 도로 신한국당, 도로 한나라당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변화된 게 없는 과거의 새누리당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 보수와 새로운 혁신 보수는 이제 끝났다. 이런 사망 선고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이 무슨 황교안 체제라든지 네. 홍준표 체제보다 더 큰 변화는 네. 여당이 야당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여당이 야당으로 변신해 버리는 그런 일을 벌일 것 같은데. 야당화. 네, 선거 앞두고. 네. 왜냐하면 너무 기회주의 습성이 강해서 네. 선거 이기에서는 그러고 남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수가 있어요. 당에서요? 당에서 가다가 보면 이제 그랬을 때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근데 여당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대통령들 말년에 많이 쫓겨났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직 4년 9개월이나 YS를 했었고 네. 임기가 아직 네, 많이 쫓겨났었는데 이제 네. 그게 총선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내년 총선 전에 대통령을 쫓아내는 만약에 출당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네. 10%대 들어가는 건 뭐 초읽기에 왔는데 네. 0% 나올 수도 있다. 제목 걸리면 윤석열 대통령 0% 0% 나올 수도 있다. 0% 도전한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층이 태극기 세력이거든요. 태극기. 예.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한테 속아서 그런 거지. 태극기 세력들은 탄핵 무효를 외친 사람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조작 수사에 뭐 1등 공신인데 이거 알려지기 시작하면 쫙 빠진단 말이에요. 0%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이 국민의힘이 저렇게 선거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대통령과 끝까지 가겠냐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죠. 내버릴 가능성이.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독한 길을 가야 되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본격화할 거고 또 보수 유권자들은 갈 곳 없는 마음 둘 데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너무 슬픈데요? 두 명을 딱 보면 되는데 난 네. 진짜 이 원희룡 장관하고 하태경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자기가 만든 정권이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 정권을 먼저 때린 것 같고 그 브랜드 가지고 선거를 해왔던 사람들이거든요. 늘 그랬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두 명이 제일 먼저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때립니다. 특히 원희룡 씨는 장관인데 네. 대정부 질의 때 네. 그 야당 의원의 질문 받아가지고 윤석열 본인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이게 이제 둘이 튀어나왔는데 네. 줄줄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제. 나는 윤석열 정권에 발음만 했다. 요걸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참 정치가 참 정치가 잔인합니다. 이게 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막 바뀌고 막 이런 판을 국민의힘이 그 습성이 좀 더 강해요. 예, 국민의힘이. 정치가 다 그런데 예. 민주당에 비해서 그 달면 삼키고 쓰는 뱉는 그 기질이 예. 국힘당이 좀 더 강해요. 국힘당이 훨씬 예. 강하다. 근데 요즘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한데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어찌됐든 그 대한민국 보수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대로 그냥 사라질까요? 저는 장래는 어렵다고 봅니다. 장래가 예, 어둡다. 장래는 어렵다고 그렇게 봅니다. 전망하는 이유는 그게 뭘까요? 그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의 이제 그 사람이 제보한 건 아니라 그러는데 네. 예, 이게 수사자료를 빼돌려가지고 윤핵관이 던졌지만 결국 이제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가 이제 가가지고 나칭을 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분이. 저도 이제 감옥에서 자주 만났던 사람이고. 김성진 대표는요? 예, 아,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디 있었어? 어느 감옥에 같이 있었습니까? 서울구치소에 있었는데. 서울구치소에.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옆방이었나요? 아니 그분은 이제 그 기결수였는데 네. 기결수인데 왜 구치소에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9년형 받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황토색 입고 있는데 그분은 이제 청색 입고 있거든요. 기결과 미결. 예, 근데 이제 기결이니까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많은 얘기는 주고 받았었는데 저한테도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고. 김성진 대표가요? 예.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그 자기가 이준석 대표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에?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성상납 자기가 접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깐 게 아니고. 네. 강용석이 자료 가지고 깠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사기꾼이라 몰아붙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대응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저한테 온 편지도 그랬었고 지금 이 공개되는 자료 보면요. 그 일시랑 날짜를 너무 상세하게 다 적어놓고 접대한 여성의 그 신분도 공개 적어놓고 이래서 성상납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그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 명예훼손으로 네. 이걸 무고죄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강신업체 건희사랑 회장이나 네. 강용석이나 그래서 이건 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 너무 상세하게 적어놔가지고. 네. 그래서 증거 인멸에서 무고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무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증거 인멸론 잡기 어렵고 네. 성상납도 안 되니까 네. 무고로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바꿨어요 그쪽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도 그렇고 저기 지금 이제 김성진 변호사가 이제 강신업 아니에요. 네네. 네, 강신업이나 강용석이나 네. 무고로 잡겠다 했는데 그건 좀 설득력이 되는 문제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근데 무고로가 잡히게 됐을 때는 성상납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이 문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네.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주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뭐 아스팔트 보수 우파, 태극기 보수 그 쪽으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수 우파의 실망도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진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그래도 여전히 애정이 있기 때문이신 거죠?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예, 애정 없어요? 예, 저는 이제는 지금 있는 보수 세력을 끝장내는다고 봐요. 더 이상 이건 안 돼요. 예. 지금 정도면 네. 이 반성 성찰하자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뭐 더 선동하니까 이거는 예. 예를 들면 뭐 조갑재 대표 같은 경우 보수의 원로 어른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찰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규탄한다 해서 조갑재 씨가 국민 수준이 낮아서 이렇다.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해요. 정말 나는 근데 네. 제가 발끈을 한 게 네. 조갑재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무효 운동 같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갑재 대표가 검찰 수사 기록을 다 특검 수사 기록을 조사해서 그때 특검에 윤석열이 수사팀장이고 한동훈이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가 그때 5년 전에 연단에 올라가서 윤석열, 한동훈 이 조작날조한 검사들 사형시키겠다고 선언해가지고 후원금을 엄청 당겨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규탄한다. 하나도 안 말이 들어가잖아요, 앞뒤가. 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라 보수 원로다 그러면 끝난 거죠, 이 세력. 그러면은 사실상 보수 우파의 사망 선고를 좀 내리고 예.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예.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가 새로운 깃발을 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저쪽 그 낡은 그 타락한 보수하고는 완전 상종을 안 할 거고, 네. 뭐 소수가 되든 몇 명이 되든 예, 새로운 보수 정치 세력을 저하고 이제 최대립 전 의사협회장하고 네. 예, 사람 없으면 둘이라도 그렇게 가자. 그 새로운 보수 정당의 노선 내용은 좀 어떤 겁니까?
그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보수적 가치를 살리자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네. 보수는 뭐냐? 현 상태에서 이 장점을 취해서 점진적 개선한다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핵심인데 그러면 이 국가에서 시스템 안정화되는 방법은 법치주의가 서 있어야 돼요. 여기가 무너지면 이제 이 보수주의 설 데가 없는 거야. 법치주의가 무너지면은.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법을 잘 지키자. 이게 사실 보수적 가치인데 이걸 그 완전히 조작날조 수사로 그냥 뒤집어 놓은 사람들을 대통령 만들고 그러니까 보수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 확립, 진실 기반의 도덕 기반의 정치 세력이다. 그럼 그냥 보수적 가치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수 정당의 담론을 가져간다. 뭐 이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그거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진실에 기반한 법치주의, 네. 도덕, 정직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고 나는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힘당 지지 안 하는 이유가 네. 보수적 가치를 안 따르니까 지지를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보수적 가치로 시비 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저는 이제 뭐 리영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새는 좌우의 양날개로 나는 것처럼 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는 진보적 가치도 있고 보수적 가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이를테면 안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거는 대단히 보수적 가치, 보수적 개념으로 또 이제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제 뭐 환경 문제랄까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또 진보적 가치, 미래 세대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교육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진보적 가치로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 그리고 또 대표적인 진보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하여튼 뭐 민주당 뭐 이렇게 양당 체제가 엄존한다면 양당이 좀 협치해서 좀 새로운 정치의 비전과 가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보수가 무너졌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저 이제 뭐라도 네. 얻어먹을 사람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점점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최대립 회장하고 최근에 만나서 우리가 이 논의를 했었는데 원래 보수주의 정치는 사실 영국이랑 미국에서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영국의 한 1000년 이상 지켜온 민주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게 이제 보수주의인데. 한국은 손댈 게 너무 많다. 계승할 거보다 뒤바꾸고 만들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우리가 보수 정치가 맞는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는 길이. 이게 개혁당을 만드셔야겠는데요? 개혁. 거의 혁명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수주의하고 혁명이 맞냐 이거죠. 보수 혁명당을 좀 네.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다 때려 부숴야 되거든요. 이거. 검찰 개혁이 검찰, 필요하다. 법원 다 때려 부숴야 되는데 이게 아유, 보수적 가치가 너무 맞냐는 과격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방송에 적합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변 대표님 개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시청자들이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연구를 해보다가 보수도한 단어를 안 맞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좀 새로운 네. 뭐 개벽 수준의 천지 개벽 수준의 새로운 정치 용어가 탄생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지금 뭐 한 100일도 안 된 윤석열 정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하는 게 한번 묻고 싶은 게 대체 언제부터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뭐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지를 물어보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되면 내가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은 물러나는 게 맞죠. 답은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아마 도어 스태핑에 한번 들어가서 물어볼다면은 아니 미디어치 출입 기자 자격으로 네,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네.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했는지.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도어 스태핑에. 김건희 여사는 그랬었잖아요. 네. 우리가 언제 대통령 하고 싶다 그랬냐. 저기 민주당에서 막 자기들 뭐 조국 문제로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보니까 됐지. 현대 국가에서는 이제 하다 대통령 되면 안 되고 최소한 10년 이상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펼쳐야 되는데 하다 대통령 됐다고 진짜 김건희 여사 말대로 했다면은 두 분이 내려오셔야 돼요. 오늘 역시 변희재 대표의 센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하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지율 0% 되기 전에 빨리 내려오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지율 0% 되기 전에 빨리 내려오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유, 뭐 화끈하게 오늘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좀 진짜 기탄 없이 해주신 거 아닌가 싶고, 이런 사이다 발언 때문에 요새 또 진보 유권자들한테도 상당히 큰 인기를 얻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런 정도로는 저도 정치 취재 20년 이상 했지만은 이런 정도로 이 혼란과 이렇게 막 파괴가 이어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한 명에 이렇게 집중됐는데 전체 시스템이 다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검찰, 법원, 언론 성한 데가 없어요, 성한 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거의 김대중 대통령의 언어에서 그러는데 제2의 건국한다는 자세로 국민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버틸 수 있지. 잘못하면 국가가 그냥 막 형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이자 기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독한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들으시면 바로 삿대질을 하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장윤선의 이슈 토크 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격의 인터뷰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원하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와 본인도 주시면 하기 좋겠습니다. 싫을 거예요. 본인도 하기 싫다고요? 네, 본인도 하기 이거 싫을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